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쌀 지원 문제를 꺼내 들으며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 아직은 아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쌀값이 의외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거나 오히려 떨어졌다는 분석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좀 의아해해서 이것과 관련된 후속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요. 그 의문증이 풀리는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자, 북한이 지난 3월 군량미를 풀어 장마당 쌀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월간 조선이 단독 보도했는데요. 22일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에서 지난 3월 남한과 국제사회에서 대북 지원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저장해 놓은 군량미를 풀었다며 군량 창고를 열어 쌀을 장마당에 내다 팔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연간 필요한 양의 군량미를 항상 비축해 놓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이 연간 필요한 군량미는 650만 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1990년대 후반 경제난 이후 3개월 정도의 전쟁 군량미밖에 비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소식통은 물론 쌀의 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쌀이 풀린다는 자체만으로 주민들에게 안정을 가져다주는 효과가 있다라며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높았지만 이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면서 주민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는 이어 당이 이번 군량미 조치를 취한 것은 다 계산이 있을 것이다 라며 남한에서 식량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군량미를 채우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만약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이 성사된다면 이 쌀이 전쟁을 대비하는 군량미로 쓰일 것이라는 건데 북한의 군량미 창고는 1호와 2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호 창고의 경우 실제 전쟁 상황에서 군수물자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하고 2호 창고는 군량미로 쓰이긴 하지만 태풍, 가뭄, 홍수 등 극심한 자연재해의 경우 긴급물자로 사용하는 식량을 비축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번 군량미 조치는 2호 창고를 개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신문의 분석이었는데요. 북한 군량미 창고는 군단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한두 개 정도씩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평안남도 안주, 강서와 함경남도 요덕군, 함경북도 청진시, 자강도 회천 등지 등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자, 앞서 지난 3일 유엔의 세계식량계획과 국제식량농업기구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구의 40%인 1,01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처했으며 136만 톤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발표 이후 북한 시장 물가가 쌀이 1kg에 5,000원에서 최근 들어 4,000원으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었지요. 한편 문정부는 정치와 인도주의를 분리해야 한다라며 북한의 식량 지원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통일부 기자 간담회에서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면서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라는 원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며 정치와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합의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자, 언제부터 얘네가 북한 인권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는지 궁금해집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핵심 증인으로 주목받으며 각종 의혹을 제기해온 배우 윤지호의 주장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자, 문재인까지 나서며 공을 들인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결국 빈수레가 요란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아니 어쩌면 무언가를 덮기 위해 아니면 특정 세력에 대한 공격을 가하기 위해 꺼내들은 카드가 처음부터 뻥카이였을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아무런 진전 없이 마무리된 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윤지호가 가장 큰 공을 세운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지호에 대한 각종 의혹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급 반전되는 양상을 띄었는데요. 자, 그쪽에서 기대를 모았던 윤지호가 각종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자 윤지호를 대대적으로 띄웠던 좌파 언론들과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과거사의 발표 직후 각종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윤지호의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낸 방송사들에 대해 특정 세력의 주장에 동조해 근거 없는 주장을 내보낸 것에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윤지호는 자신의 책 13번째 증언을 출간한 지난 3월 5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었습니다. 이틀 뒤인 7일엔 KBS 뉴스9, SBS 8시 뉴스, CBS 김현정 뉴스쇼 등 3개 방송사를 돌아가며 출연했고 특이한 국회의원의 이름을 봤다. 자, 이름들이 쭉 나열된 한 장이 넘는 리스트가 있었다 같은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발언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KBS 뉴스9의 경우 윤지호를 스튜디오로 불러 무려 8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과거사의 조사에서 리스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자, 누가 작성했는지 누구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말해 윤지호의 말뿐 이를 입증할 만한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자, 문재인이 장자연 등 과거사 사건에 대한 철저 수사를 지시한 3월 18일에는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등 폭로성 주장을 이어나갔고 자, 19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KBS 오늘 밤 김제동에 나와 술 아닌 어떤 물질이 장자연 씨 모르게 들어가 있었다는 내용이 문건에 암시돼 있었다며 약물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과거 사위는 술의 약을 탔을 것이고 성폭행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중 추정에 근거한 진술이어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또한 윤지호는 25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장자연의 타살 가능성을 주장했고 KBS 사사건건에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 자살로 위장되더라도 그건 자살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근거 없는 발언들을 쏟아냈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KBS 5회, JTBC 3회, CBS, TBS 각 2회, MBC 등 모두 15차례나 방송에 출연한 것인데 이들 좌파색을 띠고 있는 언론사들이 윤지호를 띄우기 위해 얼마나 큰 공을 들였나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또한 정말 크게 문제 삼아야 할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정체 모를 사람에게 국민 세금이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은 윤지호에게 숙소와 신변보호를 제공했고 경찰은 윤지호의 호텔 비용으로 약 900만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숙박비를 충당하며 친정부 성향의 방송에 다수 출연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KBS 공영노조는 지난달 23일 KBS 뉴스9도 윤지호에게 놀아났나라는 성명에서 뉴스9이 윤 씨의 일방적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하면서 공영방송이 특정 진영의 선전도구로 전락했다며 일정한 패턴이 보이는 보도와 수사는 누군가 기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라고 주장했고 자, 미디어연대 이서구 공동대표는 하노이 미복 회담이 결렬되자 경제 실정을 포함한 국정 실패를 덮기 위한 여론 호도와 정부의 비판적인 특정 언론 흠집내기 시도가 낳은 결과라는 신랄한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건의 증인이라며 나섰던 윤지호를 지지하거나 보도했던 사람들과 언론들이 순식간에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자, 여기서 빠지면 서운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자, 바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입니다. 빅터뉴스가 22일 하루간 네이버 뉴스에 쏟아진 기사들을 워드미터로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가 5,687개의 환하율을 받으며 네티즌들을 가장 분노케 한 기사로 꼽혔는데요. 자, 이 기사에는 집계 당시 총 3,725개의 댓글이 달리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중 가장 순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에 안민석이 등장하는데요.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에서 한 네티즌은 안민석 잡아라. 스위스은행에서 박근혜 최순실 예금이 30조라고 했나 300조라고 했나 그 돈 내놔라라고 안민석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이 글은 무려 5,495개의 공감을 얻고 있었는데요. 자, 안민석이는 윤 씨의 의로운 싸움을 지켜주고 동행해야 한다면서 윤지호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주도한 바 있고 이 모임에선 윤 씨의 후원금 모금까지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뒤에 달린 댓글들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직 먹혀들고 있는 좌파들의 선전선동을 우려하고 이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선전선동에 얼마나 취약한 사회인지 다시 한번 여실히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상태가 이 정도라면 선전선동을 하는 세력도 문제이지만 자, 이런 얕은 수준의 선전선동에도 넘어가는 국민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엉뚱한 얘기일진 모르겠으나 이런 선전선동에 절대 휘둘리지 않는 분들이 데일리베스트 구독자분들이라 저는 참 행운아인 듯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혹시 청와대가 국정을 홍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김정숙의 말과 글이라는 코너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런 코너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 코너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도 있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 코너가 인터넷상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 배경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국민 정서상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자리는 조용히 남편을 내조하고 사회적 봉사를 하면서 그 존재감이 미미할 정도로, 다시 말해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을 별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상례였으나 김정숙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게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눈에 띄는 행동들을 많이 해왔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도 손혜원 논란이 번졌을 때도 김정숙이란 이름 석자가 오르내렸었고, 드루킹 사건이 쟁점화될 때도 역시 경인선 가자라는 동영상이 알려지며 김정숙이란 이름 석자가 자주 오르내리고는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엔 이른바 황교안 대표 악수 패싱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와 동시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김정숙 코너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인데, 자, 비판의 주요 요지는 대통령의 언행을 소개하는 것까지는 청와대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정식 직함이 없이 배우자에 불과한 김정숙의 행보는 물론 말과 글까지 전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일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시민 박모 씨는 김정숙의 말과 글이라는 청와대 홈페이지 내 섹션을 문제 삼는 글을 게시했는데, 이 시민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캡처한 사진을 함께 올리며 청와대 홈페이지 미친 홈페이지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이 김정숙이라고 소개만 해놓으면 되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이름을 붙인 섹션에 김정숙의 말과 글이 왜 들어가냐? 국민이 김정숙의 말과 글을 들어야 하나? 여기가 북한인가? 라고 따졌는데요. 자, 이 시민의 말인 즉슨 대통령 부인에 대한 홍보를 납득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글이 올라온 지 10시간가량이 지난 뒤인 21일 오전까지 이 게시글에 약 200여 명의 시민이 좋아요 버튼을 눌렀고, 댓글을 남긴 시민들도 비판적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자, 주요 댓글을 보면 이 나라엔 최고 존엄이 둘이냐, 최순실이 욕하더니만 이것들은 뭐가 낫더냐, 자, 김 여사가 혜원 씨 꼬봉이지만 달림은 꽉 잡고 있듯 꼭 북한 보는 것 같다, 우상화 작업 등의 이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의 제기는 이미 지난해에도 나왔었는데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해 1월 청원글을 올린 청원자는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가 개인 계정도 아닌데 왜 김정숙 말과 글이 등장하는지라며 대통령 마님도 부통령은 결코 아닐 텐데 구중궁궐에는 용비어천가만 불러도 되나, 김 여사가 공무원도 아닌데 청원을 해결해 줄 수 있나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글은 같은 해 4월 한 번 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었는데요. 자, 이 글은 좀 더 노골적으로 김정숙의 말과 글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이 청원자는 김정숙 메뉴가 있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조용히 내조해야 하지 않나라며
누가 밑에서 딸랑딸랑 했을 것 같지 않나 친인척 더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전임 대통령들을 통해 배우지 않았나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취임 후 김정숙의 행동을 빗대 야권에서는 준 대통령 행세를 한다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고, 자, 시중에서는 누가 보면 대통령이 2명인지 착각할 듯하다. 대통령 부인도 선출직인가? 대통령직이 부부 공동수행인가라며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데, 자, 일부 네티즌들은 일본 총리실과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까지 비교해가면서 이런 청와대의 이해 못할 행태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자, 당연히 일본 총리와 미국 대통령의 일정 외에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자, 이는 정상국가라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정상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참 씁쓸해집니다. 최근 저희 데일리베스트에서 뉴스를 준비하면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여론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공정성을 상실한 여론조사가 기성 언론에서 사안마다 국민 여론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로 사용되고 있으니, 자,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주요 사회적 정치적 쟁점은 물론 더 나아가 총선과 대선에서도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도 얼마나 여론조사가 공정성을 잃고 선전선동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얼마 전 MBC 뉴스데스크는 5월 7일과 8일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여러 정치 현안에 관한 국민의 생각을 묻겠다는 취지였는데, 자, 그중 현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 적폐청산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57%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2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MBC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었는데요. 해당 설문지 내용을 보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했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에 등록된 해당 여론조사 설문지 내용에 따르면, 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자, 1번 아직 적폐청산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지속해야 한다. 자, 2번 적폐청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므로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3번 모름, 무응답, 이렇게 문항을 구성해 놓았는데요. 자, 여러분께서도 직감하셨다시피 질문 어디에도 이른바 적폐청산에 반대한다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자, 1번은 적폐청산이 좋은 것이니 지속해야 한다는 답을 유도하고 있었고요. 자, 2번은 적폐청산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니 충분하다는 답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적어도 일부는 현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구호 속에 정치보복과 우파 제거의 음모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 반대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택할 항목은 아예 없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에 MBC 노동조합 공정방송감시센터는 적폐란 오랫동안 쌓인 폐단이란 뜻으로 사람에게 적폐라는 낙인을 찍으면 생존 가치를 부인하고 긁어내 소멸시켜야 할 존재처럼 여기게 만들 수도 있다라면서, 자, 이 같은 인격 부인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으며 올바른 여론조사라면 그들에게도 대답할 방법을 주었어야 했다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는 이 밖에도 또 있었습니다. 자, 역시 같은 여론조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찬반을 묻는 항목이 있었는데요. 자,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MBC 뉴스데스크는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찬성이 41.7%, 반대가 43.7%로 비슷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정당 득표율의 50%를 비례대표 의석에 연동하고
현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비판한 공감토에 의하면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상정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정당의 총 의석수에 각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을 곱해서 권역별 합당 의석수를 먼저 적용한다. 여기서 해당 권역별 당선인 수를 빼고 나머지에 또 50% 연동률을 적용해 당선자를 특정한다. 공감토는 MBC 여론조사에서 설명한 선거제도가 잘못되었음을 꼬집으며 6개 권역은 어디로 갔고 권역별 할당 의석에서 권역별 당선인 수를 뺀다는 설명은 왜 안 하나, 또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고정된 것처럼 설명했지만 사실은 정치권에서 증감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제도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것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공감토는 이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언론사 여론조사는 설문 내용을 언론사에서 결정하고 조사만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MBC에서도 과거 정치팀 부장과 차장들이 문구를 논의한 뒤 보도국장이 최종 결정했으며 지금도 그 같은 과정을 거쳐 현 보도국장이 최종 결정했을 것으로 본다라며 MBC는 거액을 들여 여론조사로 무엇을 얻고 싶었는지 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MBC가 얻고 싶은 것은 문정권의 이쁨이겠지요. 문정권의 이쁨 받고 사랑받아 폭삭 주저앉은 MBC,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보수우파 민간단체와 함께 한국 보수주의의 운동을 세계화할 한국보수연합이 결성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보수우파의 새로운 전기가 열렸다는 평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1일 오후 5시쯤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국내외 보수단체들이 보수연합의 국제연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한미 자유우호의 밤 행사를 열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는 소식입니다. 이 자리에는 국제적 보수단체 행사인 만큼 한국, 미국, 일본의 정관계 유명인사들이 모였는데요. 미국 최대 규모의 보수연합 집회인 CPAC를 주관하는 미국 보수주의 연합의 댄 슈나이더 상임이사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고든창 미국 변호사, 앤드류 크릴리 뉴 인스티튜트 대표, 제이 아에바 일본 보수주의 연합 회장, 그리고 노재봉 전 국무총리, 김진영 전 참모총장, 이병택 카이스트 교수, 이현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공동주최 단체인 한국자유회의 대표인 노 전 국무총리는 환영사에서 이번 연회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한국보수연합의 깜짝 출범 소식을 알리면서 한반도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국제협력이 더없이 필요할 때라며 한국도 독자적인 한국보수연합을 설립해 미국 보수주의 연합과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고, 댄 슈나이더 ACU 상임이사는 1964년 미국 보수주의 연합이 설립됐을 때 연합이란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였다라며 미국 전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보수연합 단체들과도 협력하고 싶었다며 한국 보수연합과의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문재인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으로 유명한 고든창 변호사는 이날도 비판 기조를 이어갔는데요. 고든창 변호사는 청와대가 지난 17일 개성공단 사업주 200여 명에게 공단 내 시설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방북을 허락하며 800만 달러의 대북 식량 지원을 결정한 것을 두고 북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만들게 돕게 될 뿐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공범자들의 폭정과 싸워야 한다. 국민은 문 대통령의 강압과 테러를 목격 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끔찍한 김정은 정권을 지지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만약
북한이 남한을 전복시키는 것이 대통령의 목적이라면 그는 그 목적 그대로 잘 수행하고 있다. 반역자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현주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 몰락을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에 관해 비판에 가세했는데, 이 의원은 민주화와 산업화 모두 우리나라가 발전해온 토대가 됐는데 어느 순간 민주당 내부에서 산업화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지우고 없애려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며, 전 정권이 잘한 것도 있는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보복만 해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한미 자유 우호의 밤 결의문 낭독이었는데요. 전국학대학의 젊은 보수파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 활동하는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가 결의문을 읽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우리는 자유와 진리의 가치 아래 미국과 한국의 굳건한 동맹을 다시 한번 선언한다라며,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는 한미동맹을 지지하며 우리는 한미동맹을 해체하려는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이날 행사의 주요 발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좌파들은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 반면 우파들의 네트워크는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한미일 자유우호의 밤에서의 결의대로 보다 강력한 한미일 우파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특히 고등창 변호사님, 문재인을 두고 반역자라고 한 말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어제였던 22일 문재인이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뒤 청주의 46년 전통의 통닭집을 찾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식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단골집으로도 유명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기사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을 적폐몰이하고 이분들과 관련한 모든 것을 적폐 취급하는 문재인이 먹을 것 앞에서는 적폐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나 봅니다. 음식 앞에 문재인의 표정이 참 흐뭇해 보이더군요. 자, 이상으로 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